섭정왕 도르곤이 조선에서 배우자를 구한다는 소문이 나자 국왕인 효종을 비롯해 대부분의 종친이나 대신들은 딸을 숨기기에 바빴다. 사랑하는 딸을 지키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나라의 위기를 외면하는 처사였다. 비변사에서는 대신들의 그런 행태를 꼬집어 소나기가 올 때는 잠시 피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숨기려고만 하니 이는 왕을 속이는 짓이다 하였는데 사실 속이는 행위를 솔선한 사람은 국왕인 효종이었다.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태종은 인조에게서 항복을 받기 전 몇 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그 중에는 명나라와 단교할 것, 왕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대신들의 아들들을 인질로 보낼 것, 청이 명나라를 공격할 때 군대를 파견해 도울 것, 성첩을 수리하지 말 것, 명나라에 사대하던 예법으로 청나라에 사대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패전국 조선은 이런 조건들을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항복 조건 중에는 내외의 여러 신하들과 혼인하여 화친을 공고히 할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혼인을 통해 양국 간의 우호를 증진시키자는 주장이었지만 실제는 조선의 처녀들을 청나라에 바치라는 요구였다. 조선이 항복한 그해 1637년 겨울에 청나라는 사신을 파견했다. 인조를 새롭게 왕으로 책봉하기 위해서였다. 인조는 병자호란의 항복 조건에 따라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는데 그 증거로 명나라에서 받은 고명, 옥새 등을 청나라에 바쳤다. 청나라는 그것들을 모두 없애고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사신을 파견해 청에서 만든 고명과 옥새를 주면서 인조를 새롭게 조선 국왕으로 책봉하고자 했다. 청나라의 사신은 정사 1명과 부사 2명을 대표로 했다. 정사는 영아 아대였고 부사는 마부달과 대운이었다. 이들을 수행한 통역관은 정명수라는 조선 사람이었다. 평안도 출신인 정명수는 광해군 때 강옥립을 따라 심화 전투에 참여했다가 청나라의 포로가 되었다. 그러던 중 청나라에서 통역 임무를 맡았는데 병자호란의 항복의식 때 인조와 청태종 사이의 통역을 맡기도 했다. 그 후로 그는 청나라에서 사신을 보낼 때마다 통역관이 되어 칙사와 동행했으며 청나라 입장을 대변하는 반민족적 행위를 자행했다. 청나라의 사신 영아대와 마부달 그리고 대운이 심양을 출발한 때는 인조 15년 11월 1일이었다.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의식을 치른 1월 30일로부터 대개 9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다. 청나라 사신은 단순한 사신이 아니라 칙사였다. 항복 조건에 따라 조선은 과거 명나라의 칙사를 대접하던 수준으로 청나라 칙사를 대접해야만 했다. 인조는 전례에 따라 영접 도감을 설치하고 의주의 원접사 이경증을 파견했다. 아울러 칙사가 통과할 안주, 평양, 황주, 개성 등에선 칙사를 대접할 준비를 하도록 했다. 병자호란 이후 최초로 조선에 온 청나라 칙사는 조선을 길들이고자 했다. 인조 15년 11월 5일경 의주에 도착한 청나라 칙사는 수많은 요구 조건을 내세웠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기였다. 방기란 방직 기생으로 수청을 드는 기생이다. 과거 명나라 칙사들이 조선에 올 때 지방 기생들이 환영년에 동원되어 노래하고 춤을 추기는 했지만 수청을 드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청나라 칙사는 갑자기 방기를 드리라고 요구했다.
이유는 물론 조선을 길들이기 위해서였다. 청나라 직사에게 반기를 드리라 부추긴 사람은 바로 통역관 정명수였다. 청나라 직사와 정명수가 반기를 요구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의주에서의 환영년에 기생이 빠졌기 때문이었다. 청나라 직사와 정명수는 자신들을 박대한 것이라고 간주해 그 대신 반기를 요구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인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궁중 연향과 장학원 기생 제도를 대폭 변경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인조 반정 이전까지 궁중 연향에서는 왕과 양반 관료들이 참여하는 외연에 장학원 기생들이 참여해 노래하고 춤을 추곤 했다. 장학원 기생의 존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었다. 명나라 직사를 위한 환영년을 지방에서 거행했을 때도 지방 기생들이 참여해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그런데 인조는 왕위에 오른 후 장학원 기생제도를 폐지해버렸다. 남녀 유별이라는 유기적 윤리에 비추어 볼 때 왕과 양반 관료들이 참여하는 외연에 장학원 기생들이 참여하는 것은 유교 윤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장학원 기생제도가 폐지되면서 왕과 양반 관료들이 참여하는 연양에서 춤과 노래를 담당한 사람들은 장학원 기생이 아니라 무동과 가동이었다. 궁중 연양에서도 장학원 기생이 참여하지 않는데 하물며 지방에서 청나라 직사를 대접한다고 기생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에 따라 의주에서의 환영년에 기생 대신 무동과 가동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자 청나라 직사와 정명수는 무시당했다고 여겼고 그에 대한 분풀이로 반기를 요구했던 것이다. 곧 환영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기생들에게 대신 수청을 들라는 주장이었다. 의주까지 갔던 원접사 이경증은 그런 전례가 없다고 굳고 설득하였지만 청나라 직사는 막무가내였다. 그냥 돌아가 버리겠다고 공갈 협박을 할 정도였다. 결국 원접사의 보고를 받은 인조는 반기를 허락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우선 의주에서 한양까지 직사가 통과하는 고을에서는 모두 반기를 대령해야 했다. 그 숫자가 고을마다 대여섯 명 되었다. 작은 고을에선 필요한 반기를 갖추느라 갖은 곤욕을 치러야 했다. 게다가 기생들은 결사적으로 수청을 들지 않으려고 했다. 비록 기생일망정 오랑캐 수청을 들 수는 없다고 한 것이다. 직사가 통과하는 고을마다 큰 소동이 벌어졌다. 더더욱 큰 문제는 한양에 있었다. 장학원 기생제도가 폐지되었기에 한양에는 기생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청나라 직사가 한양에 입성했을 때 필요한 반기를 마련할 방법조차 없었다. 인조는 임시방편으로 의녀, 무녀, 사창 등을 동원하고 또 황해도 지역의 기생들을 뽑아 올리라고 했지만 이들도 결사적으로 수청을 거부했다. 한양의 의녀, 무녀, 사창 등은 도망가기에 바빴고 황해도 지역의 기생들은 늙은 여종을 대신 보내기도 하는 등 온갖 방법을 다해 반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억지로 반기에 배정된 어떤 기생은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이런 참상은 인조 21년 1643년 청나라 태종이 반기를 폐지한다는 직서를 보낼 때까지 6년간이나 계속되었다. 약소국 기생들의 비애가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보다 더욱 처참한 여성들이 있었다. 내외의 여러 신하들과 혼인하여 화친을 공고히 할 것이라는 항복 조건에 따라 청나라로 끌려가야 했던 조선 여성들이 그들이었다. 청나라 직사 영화아대와 마부달 그리고 대우는
인조 15년, 즉 1637년 11월 20일에 한양에 도착했다. 인조는 창덕궁 인정전에서 이들을 접견했다. 그 자리에서는 의례적인 인사만 오갔을 뿐 특별한 문제가 언급되지는 않았다. 문제는 11월 23일에 터졌다. 그날 청나라 칙사는 자신들의 숙소로 우의정 신경진, 관반 김신국, 원접사 이경증 등을 오게 했다. 그리고 통역관 정명수를 통해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시녀를 골라 보내는 일은 근거할 만한 문서가 있으므로 심양에 있을 때 이미 최명길 정승에게 말했다. 지금 시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혼인에 관한 일은 항복 조약 중에 있다. 모든 재상들의 딸들 중에서 몇 명 정도나 거두어 기를 것인가? 청나라 칙사가 의주에서부터 방기 문제를 제기해 인조를 곤경으로 몰아넣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조선은 초기에 명나라에 공려를 바친 적이 있었고 명나라 칙사들을 위한 연향에 관기들을 동원한 적이 있었으니 청나라에도 동일하게 시행하라는 요구였다. 그뿐만 아니라 시녀와 혼인 문제는 이미 병자호란 때 항복 조약 중에 있는 사항이니 빨리 이행하라는 주장이었다. 청나라 칙사는 자신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당일 안으로 회답하라고 강압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인조는 임시방편으로 시간을 끌며 어물쩍 넘어가려 했지만 오히려 청나라 칙사의 분노만 사고 말았다. 칙사는 회답을 받을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겠다고 하며 만약 회답이 속히 오지 않으면 자신들이 직접 궁궐로 가서 인조와談판을 벌이겠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인조는 한밤중에 대신들과 관반, 원접사 등을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해야만 했다. 청나라 칙사를 찾아간 도승지 윤휘는 전례 없는 일은 국왕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대신들의 의견을 널리 물어서 결정해야 한다고 달래면서 위협하지 말고 잘 논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설득했다. 윤희의 설득에 청나라 칙사들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달라고 했다. 한편 도승지 윤희가 떠난 후 인조와 조정 중신들은 계속해서 대책을 논의했다. 그들이 특히 두려워했던 것은 혼인과 관련하여 재상들의 딸들 중에서 몇 명 정도나 거두어 기를 것인가 라고 했던 칙사의 언급이었다. 이 언급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조선의 모든 고관 대작들의 딸들이 혼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었다. 그날 인조와 신하들은 특이한 대안을 생각해냈다. 그것은 친자식이나 양자를 차별하지 않는 청나라 사람들의 관습을 이용하자는 대안이었다. 곧 친딸이 아니라 서녀 또는 수양녀를 들여 친딸이라고 해서 보내자는 것이다. 이는 김신국이 제안한 의견이었는데 인조는 그에 더해 여자 종을 수양딸로 삼아도 괜찮다라고 해서 사실상 고관 대작들이 친딸을 보내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몇 명 정도나 거두어 기를 것인가 라고 했던 칙사의 언급을 물고 늘어져 거두어 기르기 위해선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가능한 한 오랜 시간을 벌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혼인 문제에 대해선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놓았다. 문제는 시녀였다. 몇 명이나 보내야 하는지, 또 어떤 출신을 보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 대책을 세우려면 우선 청나라 칙사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아내야 했다. 다음 날 인조는 청나라 칙사에게 시녀와 혼인은 요구한 대로 하겠다고 하면서도
단 혼인은 양육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형식적으로는 청나라 칙사의 요구를 다 수용한 셈이었다. 원칙적인 문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제는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했다. 11월 26일 인조는 청나라 칙사의 숙소로 직접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칙사는 먼저 인원수를 정하자고 했다. 인조는 시녀의 경우 2명 정도를 보내겠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청나라 칙사는 어린애 장난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결국 인원수 문제는 인조가 신료들과 다시 논의해서 회답하기로 한다. 인조는 환궁한 후에 은밀히 칙사의 속마음을 알아내고자 했다. 그 결과 칙사는 시녀의 경우는 꼭 양반이 아니라 내수사 노비라도 괜찮고 팔도에서 각 3명씩 24명 정도이며 혼인은 67명 정도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인조는 시녀의 수는 팔도에 각 1명씩 배당해 8명으로 하고 나이는 15세에서 20세로 하며 혼인은 6명으로 결정했다고 알리도록 했다. 그러나 청나라 칙사는 시녀의 숫자를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인조 역시 마찬가지였다. 청나라 칙사는 최소한 24명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인조는 팔도에서 1명씩 고르기도 힘들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서로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기만 했다. 결국 청나라 칙사는 인조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기고 인조 15년 11월 30일에 한양을 떠나버렸다. 그들은 갔지만 그들이 떠넘기고 간 부담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8명의 시녀를 주장하던 인조는 약간 후퇴해 10명의 시녀를 보내기로 했다. 추가로 결정된 2명은 한양과 양계 지역에서 담당하게 하였다. 곧 함경도와 평안도에서 각각 1명씩, 한양에서 한두 명을 더 차출하여 이들 서너 명 중에서 2명을 고르기로 했다. 시녀를 차출하는 일은 인조 16년 1638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인조는 16에서 23세의 공노비 중에서 시녀를 선발하도록 했다. 또한 공노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녀로 선발된 공노비의 부모나 형제 중에서 1명을 면천시켜 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인조 16년 7월 10명의 시녀가 최종 선발되었고 7월 21일에 환관 나업이 이들을 인솔해 한양을 출발해 청나라로 떠났다. 이렇게 청나라로 끌려간 시녀들은 청나라의 궁녀로 일생을 살아야 했다. 인조 15년 1637년 11월 23일 청나라 칙사가 혼인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인조와 조정 중신들은 거두어 기르기 위해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일단 몇 년의 시간을 벌었다. 그렇지만 먼저 조정 중신들의 딸들 중 혼인 후보자들을 물색해 청나라 칙사에게 알려줘야만 했다. 청나라 칙사는 혼인 후보자가 최소한 67명은 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조정 중신들의 딸들 중에서 혼인 후보자를 고르게 되었는데 상당한 진통이 수반되었다. 비록 친딸이 아니라 수양딸을 보내도 되고 심지어 여종을 수양딸로 삼아 보내도 된다고 했지만 청나라와 혼인관계를 맺는다는 사실 자체가 치욕이고 굴욕이었으므로 누구도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다. 조정 중신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갖다 붙이며 빠져나가려고 했다.
영의정 이홍주는 저에겐 첩의 딸도 없고 또 얼속 중에 수양할 만한 자도 없으니 관기 한 명을 얻어 기르고자 합니다. 하였다. 명색이 영의정이었지만 자신은 혼인 문제에서 빠져나가려는 심산이었다. 이홍주의 말을 들은 인조는 만약 훗날 저들이 알게 되면 분명 흉악한 말을 할 것이다 하면서 첩의 딸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끊고 멀리 보내 나라의 위기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우의정 신경진, 관반 김신국, 이조판서 이현영 등이 자원해 간신히 5명의 혼인 후보자를 채울 수 있었다. 그런데 청나라 직사는 거두어 기르기 위해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조선 측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 문제를 재촉하지는 않았다. 결국 청나라 직사는 혼인 문제에 관해 분명한 결론 없이 귀국하고 말았다. 인조와 조정 중신들도 혼인 문제를 흐지부지해서 없던 일로 만들었다. 혼인 후보자로 결정되었던 5명의 처녀들은 별탈 없이 조선에서 그대로 살았다. 당사자들에게는 천만다행이었지만 그렇다고 혼인 문제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 혼인 문제가 다시 불거진 때는 효종 1년 1650년 3월이었다. 인조 15년에 청나라 칙사가 혼인 문제를 제기한 지 13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효종 1년 2월 14일에 왕은 평안감사 허적의 보고에 의해 청나라 칙사가 2월 20일쯤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입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파을레를 대표로 한 청나라 칙사 일행은 이미 1월 22일에 북경을 출발한 상황이었다. 파을레 일행은 청나라 제1의 실력자 섭정왕 도르곤의 통혼칙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비밀로 했다. 혹 통혼칙이 누설되면 조선에서 미리 핑곗거리를 만들거나 처녀들을 빼돌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도르곤은 13살에 불과한 순치제를 대신해 섭정을 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황부 섭정왕으로 불린 도르곤은 황제 이상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효종에게 도르곤의 칙서는 황제의 칙서 이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효종은 파을레가 도르곤의 칙서를 소지하고 오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도르곤의 칙서가 혼인 문제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파을레가 북경을 출발하기 보름쯤 전인 효정 즉위년 1649년 12월 4일 도르곤의 왕비가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을레 일행은 2월 24일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입국했다. 효종은 영의정 이경석을 평안도로 보내 파을레 등을 영접하게 하면서 무슨 이유로 왔는지도 알아보도록 했다. 파을레에 앞서 3월 4일에 영의정 이경석이 한양으로 돌아오자 효종은 그날로 이경석을 접견했다. 하지만 이경석은 파을레에게서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효종은 칙서의 내용을 알려주던 이전의 관행을 따르지 않고 비밀로 한 이유가 분명 혼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효종은 만약 도르곤의 칙서가 구원하는 내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경석에게 물었다. 이경석은 적합한 자가 없다고 대답하자고 했다. 그러자 효종은 그들이 이쪽의 상황을 알고 있거나 공주보다 조금 낮은 자라도 괜찮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다시 물었다. 이경석은 공주보다 조금 낮은 잔 더더욱 허락할 수 없다고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공주보다 조금 낮은 자란 효종의 친형인 소현세자의 딸들을 의미했다.
이경석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소현세자의 딸이 도르곤의 부인이 되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셈이다. 효종이 도르곤의 직서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된 때는 3월 5일이었다. 당초 사은사로 청나라에 갔던 환관 나업이 이날 복명하면서 도르곤의 직서 내용을 보고했다. 나업은 파을레와 함께 북경을 출발해 귀국길에 올랐는데 그동안 파을레는 나업에게도 직서 내용을 비밀로 했다. 그러다가 파을레는 한양 입성을 이틀 앞두고 나업을 미리 보내 직서 내용을 전하게 했다. 미리 준비하였다가 자신들이 홍제원에 도착하는 3월 6일에 즉시 회답하라는 의미였다. 3월 5일에 나업이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들이 말하기를 혼인에 관한 일을 그대가 자세히 모르기에 이제 분명하게 말한다. 그대는 돌아가 국왕에게 고하고 또 국왕의 뜻을 우리가 홍제원에 도착할 때 홍제원으로 와서 알려라. 섭정왕이 부인을 간리러 국왕과 혼인을 맺고자 한다. 국왕의 딸이 몇이며 몇 살인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 만약 혼인이 성사되면 여러 신하가 감히 무시하지 못할 것이며 대국에서도 전적으로 믿게 될 것이다. 다만 국왕이 분명 독단하지 못하고 신하들에게 물을 것이고 신하들은 분명 그들과 어떻게 혼인하겠는가라고 말할 것이기에 그들로 하여금 먼저 알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혼인에 관해서는 신이 대답하기를 현재 있는 공주는 2살이다 하였더니 공주가 어리면 종실 가운데 적합한 자로 선택해도 괜찮다 하였습니다. 효종실록의 기록이다. 효종에게는 5명의 공주가 있었는데 큰 공주인 수강공주는 이미 혼인을 했고 나머지 4명은 아직 혼인 전이었다. 4명의 공주들은 각각 11살, 9살, 5살, 3살이었다. 그중 11살인 숙명공주는 아직 어리기는 했지만 혼인할 수도 있는 나이였다. 효종이 우려한 점은 바로 이것이었다. 만약 숙명공주가 도르곤과 혼인한다면 인질로 잡혀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파을레는 마치 이런 사실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엄포를 놓았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있었다. 환관 나업이 공주는 2살이다 라고 거짓으로 말했지만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에 효종과 조정 중신들은 크게 안심하고 가까운 종실의 딸을 골라 혼인을 허락하자 하고 의견을 모았다. 3월 6일 환관 나업은 홍제원으로 가서 효종의 결정을 알렸다. 3월 7일 효종은 창덕궁 인정전에서 파을레 일행을 접견하였고 그 자리에서 파을레는 도르곤의 통혼칙을 전달하였다. 도르곤의 통혼칙에 의하면 혼인 대상은 효종의 누이나 딸, 효종의 가까운 친척의 딸, 대신의 딸 등이었다. 효종의 누이나 딸은 결국 공주였고 효종의 가까운 친척의 딸은 종친 여성이었다. 이에 대해 효종은 자신에게 누이도 없고 딸도 없다고 하였다. 공주는 안 된다는 뜻이었고 공주 대신 종친 여성 아니면 대신의 딸을 도르곤의 배우자로 보내려는 속셈이었다. 효종은 우선 종친 여성 16명을 골라 파을레 일행에게 보였다. 그 결과 한 명이 눈에 띄게 파을레 일행의 관심을 받았다. 효정과 조정 중신들은 파을레가 이미 그 여성으로 결정했음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3월 12일에 파을레 일행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또다시 대신들의 딸들도 보겠다고 하였다. 그것도 저녁 때가 되어서 그런 뜻을 전해왔는데 내일 당장 보겠다고 했다. 대상자는 이품 이상 관료들의 딸들이라고 했다.
도르곤의 통원 측에서는 대신에 딸들이라고만 했는데 파을레 일행이 제멋대로 이품 이상 관료들의 딸로 범위를 확대해버린 것이다. 이 문제로 효종과 대신들은 크나큰 곤욕을 치렀다. 대신들의 딸들에 대해선 전혀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0일 밤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한밤중에 이품 이상의 관료들이 비상 소집되었다. 물론 그들의 딸들 중에서 대상자를 고르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문관과 음관 중에서만 고르려고 했다. 문과 출신인 문관이나 음서 출신인 음관은 학문과 가문이 뛰어난 사람들이므로 그 딸들도 훌륭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선 오직 한 사람만 딸이 있다고 했고 나머진 모두 없다고 발뺌하였다. 이품 이상이면 연배가 상당히 연로해 대부분의 딸들이 이미 혼인했을 가능성은 높았다. 그렇지만 당시 이품 이상의 관료들이 200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는 힘들었다. 대부분의 이품 이상 관료들이 딸들을 숨기고는 없다고 잡아댄 것이다. 다급해진 효종은 무관 이품 중에서도 고르라고 하였다. 아울러 딸을 숨겼다가 훗날 적발되면 임금을 속인 죄로 처벌하겠다고 선포하였다. 그렇지만 딸이 있다고 밝힌 이품 이상의 관료는 문관과 음관 중에서 4명, 무관 중에서 2명, 합해서 총 6명에 불과하였다. 효종은 그들 중에서 우선 문관과 음관의 딸들을 청나라 직사들에게 보이도록 하였다. 나머지 2명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게 했다. 그러나 문제는 청나라 직사들이었다. 3월 13일 파을레 일행은 겨우 4명의 처녀들만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정가를 받자 불같이 화를 냈다. 그들은 처녀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성명을 써오라고 하고 나머지 이품 이상 관료들을 자신들이 직접 조사해 딸을 숨긴 것이 발각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품 이상 관료들의 딸이 부족하면 3품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라고 했고 내일까지 최소한 60명 정도의 처녀를 골라 대기시키라고 강압하였다. 이러한 소동을 거쳐 15명의 처녀가 간신히 선발되었다. 청나라 직사들은 3월 14일에 그 처녀들을 심사했다. 결과는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청나라 직사들은 쓸만한 처녀가 한 명도 없다면서 앞으로 조심하라고 엄포만 놓았을 뿐이었다. 그들은 이미 도르곤의 배우자로 한 명의 종친 여성을 점지해 놓았다. 이품 이상의 딸들을 보겠다고 한 것은 효종과 조선 관료들의 충성심을 한번 시험해 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도르곤의 배우자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파을레 일행은 우선 자신들이 조사한 결과를 도르곤에게 보고한 후 결정할 요량으로 한양을 떠났다. 3월 18일의 일이었다. 그런데 그날 늦게 의주 부윤이 청나라 직사가 다시 또 온다는 소식을 전했다. 아울러 파을레 일행이 한양에 있으면 그대로 머물러 기다리고 출발했으면 현재 있는 곳에서 기다렸다가 후발 직사와 함께 한양으로 되돌아가라고 했다는 청나라 측의 명령도 전했다. 파을레 일행은 파주까지 갔는데 소식을 듣자 그곳에서 후발 직사를 기다렸다. 3월 19일에 파주에서 후발 직사를 만난 파을레 일행은 한양으로 되돌아오면서 우리는 곧바로 대궐로 갈 것이니 처녀들을 속히 단장하여 대기시키시오 라는 정가를 보냈다.
바을레 일행이 한양에 도착한 날은 20일이었다. 청나라에서 후발 직사를 보낸 까닭은 바을레 일행이 아예 도르곤의 배우자를 결정해서 인솔해오게 하기 위해서였다. 도르곤이 자신의 배우자 선정을 바을레 일행에게 맡기겠다는 의미였다. 효종은 20일 바을레 일행을 창덕궁 선정전에서 접견했다. 그들은 이전에 심사했던 종친 처녀들을 창덕궁 내전에서 다시 심사했다. 심사를 마친 일행은 16세 여자는 행장을 꾸리고 13세 여자는 궁중에서 기르면서 대기하게 하시오. 나머지 여자는 모두 내보내시오. 라고 하였다. 16세 여자를 도르곤의 배우자로 결정했고 13세 여자는 후보자로 삼겠다는 뜻이었다. 이날 도르곤의 배우자로 결정된 16세 여성은 금림군 이계윤의 딸이었다. 13세 여성은 신원이 알려지지 않았다. 금림군 이계윤은 성종의 현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기성군 이현의 아들이다. 돈령 보첩에 의하면 이계윤에게는 아들 7명과 딸 3명이 있다. 그렇지만 돈령 보첩에는 도르곤의 배우자로 결정된 딸이 빠졌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효종은 금림군의 딸을 자신의 양녀로 삼고 공주에 봉작하였다. 금림군은 굳이 촌수로 따지자면 효종의 10촌 할아버지 뻘이다. 금림군은 성종의 4대 후손이고 효종은 성종의 6대 후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림군의 딸은 효종에게 11촌 고모뻘이다. 그럼에도 효종은 금림군의 딸을 자신의 양녀로 삼았다. 물론 도르곤의 배우자로 보내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다. 효종은 금림군의 딸을 공주로 봉작하고 그 봉작명을 의순이라 하였다. 나라를 위해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대의에 순종했음을 높이 기리자는 의미였다. 의순공주란 봉작명에는 금림군과 의순공주에 대한 효종의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담겨 있다. 4월 22일 의순공주는 도르곤에게 시집가기 위해 한양을 떠나 청나라로 출발했다. 의순공주가 한양을 출발하던 날 효종은 공주를 송별하기 위해 서대문 밖에 모화관까지 나아갔다. 또한 백관들을 반으로 나누어 의순공주를 홍제원까지 수행하도록 하였다. 모두 공주에 대한 미안한 마음의 표현이었다. 시녀 16명과 유모, 몸종, 수모, 의녀 등이 의순공주를 수행하였다. 시녀 16명은 조선 8도의 공노비 중에서 선발된 여성들이었다. 또한 의순공주의 오빠 2명도 수행원 중에 들어있었다. 효종실록에 의하면 청나라로 끌려가는 의순공주의 행차를 보며 도성민들 모두 참혹한 마음이었다고 한다. 섭정왕 도르곤이 조선에서 배우자를 구한다는 소문이 나자 국왕인 효종을 비롯해 대부분의 종친이나 대신들은 딸을 숨기기에 바빴다. 사랑하는 딸을 지키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나라의 위기를 외면하는 처사였다. 비변사에서는 대신들의 그런 행태를 꼬집어 소나기가 올 때는 잠시 피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숨기려고만 하니 이는 왕을 속이는 짓이다 하였는데 사실 속이는 행위를 솔선한 사람은 국왕인 효종이었다. 효종은 국왕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종친이나 대신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서야 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라 위기를 외면하려고만 했다. 결국 그 책임과 부담은 효종에게 돌아갈 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림군 이계윤이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효종실록에 의하면 금림군 이계윤은 딸이 있는데 자색이 있다고 스스로 말했다고 한다.
이런 행태에 대해 사람들이나 기록에서는 금림군 이계윤이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딸을 팔아먹었다는 식으로 악평했다. 연려실기술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경인년 효종 1년 1650년에 청나라 사람이 급히 와서 혼인을 청구하니 조정에서 황급하여 민가의 딸을 택하여 보내고자 하였지만 저들이 듣고 할까 두려워하였다. 그런데 금림군 이계윤이 자청에 그 딸을 보냈다. 대개 그 뜻은 오로지 나라를 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보내는 비단이 많음을 보고 탐낸 것이다. 이계은의 집이 지극히 가난했는데 이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딸은 의승공주라 하였는데 섭정왕 도르곤이 받아들였다가 뒤에 소박하여 버리고 그의 하졸에게 시집 보냈더니 이 행진이 이계온과 함께 사신으로 북경에 가서 글로 아뢰어 그 딸을 데리고 돌아오니 당시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하였다. 이 내용에는 객관적 사실과 고의적 악평이 뒤섞여 있다. 경인년에 청나라 사람이 급히 와서 혼인을 청구하니 조정에서 황급하여 민가의 딸을 택하여 보내고자 하였지만 저들이 듣고 할까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후의 내용 중에는 고의적 악평 또는 고의적 왜곡이 적지 않다. 우선 금림군 이계온이 자청에서 딸을 보낸 이유가 천국에서 보내는 비단이 많음을 보고 탐낸 것이다 라는 그 내용부터가 그렇다. 금림군이 자청에서 딸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사실 효종이 퍼뜨린 것이었다. 물론 효종이 자신의 공주를 대신해 도르곤에게 보낼 종친 여성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다. 종친들은 아들이나 딸이 출생하면 그 사실을 종부시에 보고하고 왕실 족보에 기록하였으므로 효종은 종친들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효종이 공주를 대신할 종친 여성을 물색하자 금림군 이계온이 솔선에 딸이 있는데 자색이 있다고 대답했던 것이다. 금림군 이계온은 자신의 딸이 충분히 공주를 대신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리 말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금림군의 마음은 돈이나 권력에 대한 탐욕보다는 나라와 효종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충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효종이 금림군 이계온의 대답을 종부시 제주 오윤에게 말한 까닭은 분명 그때까지도 딸들을 내놓지 않으려는 종친들을 자극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금림군 이계온처럼 나라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솔선하는 종친도 있는데 다른 종친들은 어찌 사사로운 마음으로 딸들을 감추느냐는 질책이었던 셈이다. 그렇게 해서 효종은 16명이나 되는 종친 여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종부시 제조 오윤이 수많은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폭로하고 말았다. 오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폭로는 수많은 신하들을 불쾌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비변사로부터 소나기가 올 때는 잠시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숨기려고만 하니 이는 왕을 속이는 짓이다 하는 질책을 들은 신하들은 자신들과는 정반대로 솔선에 딸을 내놓은 금림군 이계윤의 태도에 마냥 흔쾌할 수는 없었다. 그 결과 그들은 금림군 이계윤의 충심을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딸을 팔아먹었다고 악의적으로 왜곡해버렸다. 그러나 금림군 이계윤의 딸, 곧 의순공주도 자신의 입장과 사명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나라를 위해 기꺼이 섭정왕의 배우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아버지의 충심을 이해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만약 금림군 이계윤이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딸을 팔아먹었다면
그 딸이 그렇게 순순히 따라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부러 바보 흉내를 낼 수도 있고 울고 불고 저항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의승공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총명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섭정왕 도르고는 청나라 최고의 실력자였다. 그런 사람의 배우자가 될 여성이 못생겼거나 어리석은 여성이라면 뒤탈이 생길 수도 있었다. 따라서 도르곤의 배우자가 될 여성은 인물도 좋아야 했고 머리도 좋아야 했다. 물론 조국에 대한 충성심도 있어야 했다. 의승공주는 그 모든 것을 겸비하고 있었으며 숨기지도 않았다. 예컨대 3월 23일에 효종이 대신들과 비변사 당상관들을 인견했을 때 영중추부사 이경연은 처녀의 사람됨이 어떠한가요? 물은 적이 있다. 그 질문에 효종은 그 사람됨이 몹시 주도 면밀하다고 대답하였다. 의승공주는 자색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몹시 주도 면밀하고 또 조국에 대한 충성심도 큰 여성이었다. 서유문의 무오연행록에는 의승공주와 관련된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곤이 늦게 상처하고 우리나라 종실에 구원하였다. 이에 금림군의 딸로 허원하였다. 청나라에서는 총관 정명수를 보내 맞이해 갔는데 정명수는 본래 우리나라 사람으로 죄를 지어 청나라에 들어가 총관이 되어 우리나라에 나오면 악행이 비할 데가 없었다. 또한 병자호란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조금도 그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였다. 이때 나와서 또 옛날처럼 악행을 저지르며 은화를 많이 빼앗고자 하였다. 그러자 금림군의 딸이 위를 크게 갖추고 정명수를 불러들여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들어가서 섭정왕에게 여쭈면 네 목숨이 끊어질 것이니 네가 감히 마음속으로 남아 내 나라에서 그런 악행을 하겠느냐 하였다. 이어 곤장을 칠 듯하니 정명수가 겁을 내어 죽기로 간청하였다. 이때 매우 유쾌한 일이라고 일컬었다. 의승공주는 누군가는 반드시 도르곤의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수용하였던 것이다. 조국을 위해 도르곤의 배우자가 된 의승공주는 또 조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용감하게 나섰다. 효종이 대의에 순종했다는 뜻의 의승공주로 작호한 이유가 여기 있었다. 이런 의승공주를 돈이나 권력에 팔려간 딱 한 딸로 매도한다면 그것은 의승공주를 2번 죽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의승공주 일행을 인솔하고 청나라로 간 책임자는 호행사 원두표였다. 원두표의 역할은 호행사라는 명칭에 그대로 압축되어 있다. 호행사란 일행을 보호하는 최고 책임자라는 뜻이다. 효종 1년 4월 22일에 한양을 출발한 호행사 원두표는 거의 한 달이 다 된 5월 21일에 산해관 부근의 연산에서 도르곤을 만났다. 그날 의승공주는 도르곤과 혼인의식과 더불어 초야까지 치렀다. 도르곤은 39세였다. 16세의 의승공주보다 무려 23세나 연상이었다. 호행사 원두표는 8월 27일에 귀국해 호행 결과를 보고했다. 그때 원두표는 의승공주에 대한 도르곤의 반응을 이렇게 전하였다. 섭정왕 도르곤이 처음에 공주를 보고는 잠옷 희색이 있었으며 신등을 대우하는 것 또한 후하였습니다. 그런데 북경에 도착해서는 공주가 아름답지 않다는 것과 시녀들이 못생겼다는 것으로 만단으로 힐책했습니다. 이것이 몹시 우려됩니다. 섭정왕 도르곤이 말하기를 청나라 선대왕부터 조선에 은혜를 베푼 것이 몹시 후하였다.
나 또한 국왕에게 사사로운 은혜가 있다. 그런데 매번 외적과 틈이 있다는 핑계로 성을 쌓고 군대를 지키겠다고 요청하니 이는 분명 조선의 위아래가 모두 다른 뜻이 있는 것이다. 또 시녀를 골라보내는 것은 명나라 때부터 이미 있었던 일이다. 지금 시녀를 골라보내게 한 것은 조선이 하는 일을 보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도 조선은 잘 골라보내지 않았다. 공주가 마음에 차지 않는데 시녀들도 또한 못생긴 자들이 많다. 조선이 정성이 없음을 이로써 더더욱 볼 수 있다 하였습니다. 도르고는 의순공주에게 첫눈에 반했지만 조선을 길들이기 위해 트집을 잡았던 것이다. 효종은 청나라에 대한 복수 설치를 꿈꾸며 군비를 증강하고자 했는데 도르고는 이것을 누르고자 했다. 시녀들이 못생겼다는 둥, 의순공주가 마음에 차지 않는 둥, 복수 설치를 꿈꾸는 효종에 대한 일종의 경고였다. 실제 도르고는 의순공주의 아름다운 자태에 매혹되었다. 예컨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성혜응의 연경 제집에는 효종 때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곤이 우리나라에 혼인을 요청하자 우리나라에서는 금림군의 서녀를 의순공주로 삼아 시집 보냈는데 도르곤이 의순공주를 매우 기뻐하여 백송골이라 하였으니 백송골이란 그 자태가 뛰어나다는 말이었다 라는 기록이 있다. 백송골이란 본래 조선에서 산출되는 하얀 색깔의 매를 의미했는데 푸른 빛깔의 해동청 보라매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매였다. 도르고는 마치 백송골처럼 날렵하고 매끈한 의순공주의 자태에 크게 매혹되었던 것이다. 의순공주도 도르곤에게 사랑을 느꼈다. 그 사랑은 잠시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도르곤이 죽은 후에도 지속될 정도로 강렬했다. 의순공주의 사랑을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서는 이렇게 전한다. 금림군 이계은의 딸을 의순공주로 봉하여 섭정왕 도르곤의 아내로 삼았는데 얼마 안 되어 도르곤이 죽었다. 청나라 세조는 의순공주가 이미 과부가 되었으니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는 마침내 조선으로 돌려보냈다. 의순공주는 훗날 섭정왕 도르곤을 그리워해 무당을 시켜 혼을 불러내 무당의 힘에 의거해 간곡하고도 정겨운 말을 한번 듣고자 하였다. 그러나 끝내 신이 내리지 않았다. 그러자 의순공주가 경대의 상자를 열고 섭정왕 도르곤이 쓰던 가죽 모자를 꺼내서 무당 앞에 던졌다. 그렇게 하자 무당에게 신이 내렸다. 무당이 방울과 부채를 흔들더니 눈을 부릅뜨고 눈썹을 치뜨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면서 섭정왕 도르곤의 평생 일을 다 말하였다. 내가 금림군 이계온의 외손인 조아무개 씨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말을 들었다. 의순공주와 도르곤의 혼인은 비록 강요에 의한 것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다. 게다가 도르곤은 청나라 최고의 실권자였다. 만약 두 사람의 사랑이 오래도록 지속되었다면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것이며 조선의 국익에도 크나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의순공주와 도르곤의 인연은 오래가지 못했다. 두 사람이 혼인한 그해 연말 도르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5월에 혼인하였으므로 겨우 7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런데 도르곤은 사후에 역적 누명까지 쓰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르곤의 재산은 국가에 몰수되었으며 그의 여인들은 고관 대작들에게 분배되었다. 의순공주도 예외가 아니었다. 의순공주는 효종 2년 연초에 청나라 황족인 박락의 부인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의순공주의 새신랑인 박락도 1년 후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후 의순공주는 청나라 북경에서 혼자 외롭게 지냈다. 그렇게 3년여가 지난 효종 6년 연말, 의순공주의 아버지인 금림군 이계윤이 동지사로 북경에 갔다. 그때 이계윤은 청나라 황제에게 글을 올려 의순공주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허락을 얻었다. 16세의 어린 나이로 고국을 떠난 의순공주는 7년 만에 아버지를 따라 고국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귀국한 날짜는 효종 7년 1656년 4월 26일이었다. 의순공주가 돌아올 때 자녀들이 없던 것으로 보아 청나라에서 자녀들을 두지 못한 듯하다. 홀로 갔다가 홀로 돌아온 셈이었다. 이렇게 귀국한 의순공주는 뜻밖에도 고국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홀로 쓸쓸히 여생을 보내야 했다. 사람들은 금림군 이계윤을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딸을 팔아먹었다고 비난했다. 사람들은 또 의순공주를 두고 청나라 오랑캐에게 몸과 마음을 더럽힌 환양녀, 곧 환양년이라고들 수군거렸다. 그나마 효종은 호조의 명령에 종신토로 의순공주에게 매다 곡식을 주도록 했다. 의순공주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었다. 조국을 위해 기꺼이 타국에 시집갔던 의순공주는 고국에서 그렇게 여생을 보내다가 현종 3년 1662년 8월 6일 세상을 떠났다. 그때 의순공주의 나이 28세였다. 병들어 죽었다곤 하는데 고국에서의 현실이 의순공주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했을 것이다. 현종은 의순공주의 죽음을 가련하게 여겨 호조로 하여금 넉넉하게 물자를 보내 의순공주의 장례를 치르게 했다. 조국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희생한 의순공주의 넋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